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회장이고 저희 단체는 소비자 단체로서 유일하게 이 축산을 특화시켜서 저희가 소비자 정보 제공,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정책 제안, 또 아울러서 캠페인, 이래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줘서 소비자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최윤재 교수님께서 저는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전국에 저희 소비자 단체가 교육을 할 때 전국의 구석구석에 가실 때마다 정말로 그 뭐 한 번도 불편한 마음 없이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해주시고, 또 교육을 하시는 곳마다 상당히 열광적으로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여기 우리 그 박규영 교수님도 강원대학교 그 멀리서 지방에까지 그냥 아주 새벽부터 그렇게 와갖고는 강의해 주셔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이홍구 교수님하고 세 분께 우리 박수 좀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소비자 단체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과학적으로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비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앞서서 우리 최윤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전문성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이 축산과 ESG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ESG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런 지속 가능한 투자의 트렌드가 생기다 보니까 바로 가정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인바이런먼트 이 환경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축산을 하는데도 친환경적인 이러한 경영과 더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서 이 축산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설 수 있는,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셜이다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축산업을 할 때는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동물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서서 얘기하지만은 이 동물 복지 개념도 또 일부 학자들께서는 동물 복지를 이제 가축 복지하고 좀 나눌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축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 축산에 있어서의 너무 제한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산업의 육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서 아마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축산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가끔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냄새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냄새가 이거를 갖다가 또 소비자들이 격하게는 악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생산자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아직 소비자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이라든가 혹은 또 식품의 안전성,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윤리적인 개념 이런 것 등이 같이 동반이 돼서 어떤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소셜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다 해서 결국은 이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서 이러한 경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잘 지켜서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러한 주주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와 그 다음에 지배 구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설명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까 우리 그 한돈 협회의 회장님이시면서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손수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이 축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최윤재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하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해소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많은 소비자들 중에 일종의 이러한 안티 소비자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SNS를 통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젖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많은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뭐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결약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과학적이지 못하는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남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이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축산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부 부처에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농림부에서 한 이 자료들이 그 다음에 또 산자부나 혹은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같이 공통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도 일종의 뭐냐면은 각 부처 간에도 이 소통의 부재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축산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몫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게 되면은 뭐 분뇨 발생이라든가 장내 발효로 인해서 이렇게 그 대기 오염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최근에 와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일종의 우리의 먹거리에 직접적인 직타를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축산에서도 현상이 같이 나타나서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질병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제가 질병 관계에 대해서 국회 토론을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본에서는 생기지 않는 질병이 왜 우리나라는 유독히 이렇게 많은 질병이 오고 있습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좀 선진화된 정책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질병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올라오는 생각지도 않은 또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부적으로라도 이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뭔가 대응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축종별로 뭐 예를 들어 소라든가 혹은 또 젖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가 이렇게 한돈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서 이 그 일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도 배출을 하고 뭐 아모니아 성분도 나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중에서 축산이 배출하는 양은 약 1.3%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뭐 에너지 이야기만 나오면 축산을 얘기하고, 환경부에서 환경 이야기만 나오면 축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과학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정보 공유가 서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축산이 모든 것에 대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소비자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과학적인 검증이라든가 혹은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갖고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중파 뉴스나 뭐 다큐 청소년 도서 심지어는 의료기관까지 저 육식과 침해해 갖고 국민건강보험원의 일산병원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뭐 육식과 침해, 그 다음에 왜 육식이 문제일까, 그 다음에 또 소 4마리가 자동차 한 대와 같은 이런 온실가스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인터넷상에서 엄청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반박,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정확한 정보 라인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최윤재 교수님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올바른 정보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르게 소비자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정보 채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나마 이렇게 축산물 바로 알리기 교육의 연구회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학부적으로 학자가 정확한 정보로서 이거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자료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가 바로바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정보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 냄새다 해서 나오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하건대 25년도부터 민간 주도의 이러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이제는 사회적인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냄새 저감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산학연에서 사료 및 시설 분야 또 신기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각 농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사료에 있어서도 어떻게 어떤 사료를 먹여야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액비라든가 또 이런 그 재료화가 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활용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저감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비자는 이쪽에 뭐냐면은 굉장히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생산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만큼 시설을 해서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최대한으로 생산 농가에서 이러한 냄새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소비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것 등도 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 가축 분뇨 자원하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그 액비라든가 혹은 퇴비 이런 걸 통해서 뭐 자료화가 되는 것이 뭐 90%가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통계로도 91.4%가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화 방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시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축사 환경 시설을 현대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소비자들은 여기를 가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역 관계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소비자들은 과거에 언론에 나오는 이러한 그 농촌의 생산지에 대한 개념만 있지 지금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를
거의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 방역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은 현장도 일반 소비자들이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서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박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고, 물론 이제 축산업에서 이제 이러한 그 가스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양 기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마 사료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이러한 그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첨가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 효율성과 영양분의 흡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사료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런 가스를 줄이는데도 상당히 앞서 있지 않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료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축산이 정말 선순환 구조의 완전한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좀 느끼게 되면은 바로 국내 축산물에 대한 어떤 소중한 이러한 인식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는 이홍구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소비자들이 있는데 저기 강의 오셔갖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이거를 버려지는 것을 결국은 동물이 먹어서 완전한 먹거리로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소비자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해요. 와, 그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료값이라든가 또 최근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런 그 조재료라든가 이런 풀 종류 이런 거를 좀 많이 먹인 오메가 3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소비자들의 욕구가 좀 더 우리 건강에 좋은 축산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부산물에 의한 이 발생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다면은 바로 이런 부산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해조류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남는 수거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이 환경 친화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바이오가스다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을 해서 이런 바이오매스와 처리 생산을 통해 갖고 이런 우리가 부산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쓸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전번에 박규영 교수가 저희 그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뭐 소 한 마리를 갖고 부산물을 할 때 일반 소비자는 고기만 생각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고기의 부산물인 예를 들어서 뭐 내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뼈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등이 또 이러한 공업용 재료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음에도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아마 연구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렇게 연구해낸 논문 등을 통해서 일종의 챗봇으로 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좀 들어와서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답을 좀 달아서 뭐 좋아요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저희가 상품으로도 줘서 이 젊은 층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국내산 축산물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 발생 사유를 저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순회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교육을 받기 전에도 해보고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고 뭐를 중점적으로 알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입산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동물 복지 관점에서 이 사육 환경의 조성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불만으로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대화 시설로서 사료회부터 시작해서 조사료까지 모든 것 등이 상당히 변화가 왔음에도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윤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전부 생략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기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면은 고기 자체만 본 거지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 복지는 얼만큼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사료에 있어서의 공급 과정은 어떤 변화를 왔는지 이런 것 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할 때 이런 과정 중심의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런 축산물의 부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기피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5월 14일이었나요? 뭐 소고기를 먹다가 바늘 침이 나왔다.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침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농림부에서도 나왔지만은 저희가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도 보내고, 왜냐하면은 고기가 그 유통이 되는 것은 유통 소비되고 하는 것은 식약처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생산지에서는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도축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빨리 처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고, 식약처로는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고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농림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안을 해서 농민들에 있어서도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주사가 옆으로 들어간 거는 탐지기에서 바로 나타나는데, 주사가 직각으로 들어가서 바로 꽂힌 거는 이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 등도 지속적으로 생산 농가에서 이미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서 힘쓰겠다고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런 고기에 있어서는 일종의 경제성과 산업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동물 복지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방사시켜 갖고 키우는 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은 계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 전략으로 계란을 갖다가 완전히 방사시켜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최고의 자연 친화적인 이러한 상품이다라는 것으로서 일종의 가격도 더 비싸고 소비자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나 모두가 그냥 가둬놓고 키우는 거는 절대 이건 안 된다는 쪽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 등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돼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동물 혹사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바른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축산업에 있어서 동물복지 기준 준수, 예를 들어서 뭐 적적 사육 공간,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러운 환경 제공,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없는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이 동물복지, 가축복지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해서 동물복지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복지 기준에 충족한 농장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소비자에게 제공을 됐을 때 소비자 신뢰도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축산이 이 외국의 축산과 차별화를 두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이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구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꼭 가격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최근 24년도 소비자 트렌드 중에 이제 원 포인트 업,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것이 있는 쪽으로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을 갖다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진실되게 알려주고 또 소비자는 그거를 신뢰를 하고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도 우리가 앞으로 좀 충분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축산 농가는 뭐 한 400개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산란계 그다음에 육계 이런 데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란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표시하게끔 소비자들한테 표시를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돼지, 닭 할 것 없이 그다음에 또 소도, 소고기도 이렇게 표시의 제도를 택해 갖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복지 이제 가치 소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 트렌드가 굉장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굉장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만 하더라도 몬플레이션, 애플플레이션 또 농업의 농산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된다고 해서 뭐 에그플레이션 뭐 해갖고 뭐 플레이션이란 말이 제일 많이 붙었던 데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품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과연 이런 소비자의 가치관, 저는 이제 이런 우리 축산물 바로 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 진실된 정보. 그래서 그러한 진실된 정보가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그 식품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나 윤리성, 예를 들어서 얼만큼 집시되냐, 아마 대체 식품에 있어서도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도 몇 차례 몇 번이나 가서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해주라. 그랬더니 정부는 또 뭐냐면 K푸드 식품을 통해 갖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는 산업화시키는데 오히려 우선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스크를 먼저 알려주면은 산업의 발전에 또 지장이 되다 보니까 이 발전이 우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대체 식품에 있어서 깨알같이 이건 뭐 노인들은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크기로 돼 있다면은 이런 거는 바로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 글자의 크기를 키워서 소비자가 안전에 있어서의 위협을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큰 글씨로 뭐 아니면 빨간 글씨로는 라도 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극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동물 복지와 더불어서
이 무항생제 축산물 이런 것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력제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가면서 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그 소비자들이 일종의 그 하나의 고리로서 돼 있어서 동물과 사람과 그다음에 모든 환경이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동물의 질병에 있어서도 사람에까지 옮길 우려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비 트렌드에서 가치 소비다 해서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식품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뭐를 더 노력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더 강조해 갖고 만드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인지만 된다면은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가치 소비를 앞으로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제 혼자서 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자가 생산만 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배달 플랫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아침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는 시간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제품을 아침 새벽 시간에 배달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뭐냐면은 거기에 노동력이라든가 일종의 이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일종의 어떤 제품은 좀 아침 배송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 단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 경제 속에서 뭐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어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갖다 주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서비스가 아니다 해서 나왔듯이 바로 요즘의 소비 트렌드에서 이렇게 공진화 전략이다 해서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생산자, 소비자.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우리 소비자 단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생산자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를 하고 또 생산자가 충분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많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사회가 그렇게 공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또 LG가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사회적인 책임감이다 해서 소셜 얘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역 사회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지역 사회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보니까 각 생산자들이 각각의 이 지역 사회하고 연관을 갖다가 많이 맺기 위해서 이런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뭐 일자리 제공 뭐 이런 것 등을 많이 하고 급식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서 이러한 식품들을 공급해 주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주사침으로 인해서 식품에 있어서 위협적인 거 불안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해질 때는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침 주사 얘기를 했더니 또 어느 분이 무침 주사가 여기 효능성이 입증이 된 게 아니다. 그것만 또 강조할 수 없는 거다 하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다양하게 한번 이거를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각각의 축산 관련 단체에서도 이웃돕기, 그다음에 지역 상호 간에 이 연계고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나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참 이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이 축산물 가공, 유통, 그다음에 운송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지역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상당히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수입산 고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상당히 소비자들이 내심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투명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통 단계를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이러한 소비자 공급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매 시장이라든가 등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가시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의 안정 단계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축산 농가에서도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의 안정성, 이것을 상당히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력도 생산자들이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도 구석구석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그 이해관계를 높여주고, 또 아울러서 그런 지역사회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일자리 앞서고 이런 것 등이 함께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이외에 냄새 제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축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이제는 축산 농가 스스로가 가져야 될 숙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 내가 키우고 있는 데에서는 절대 질병도 생기지 않으면서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방역 처리를 최대한 해갖고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교육 강화인데 저희가 소비자를 교육을 시켜봤더니 적어도 이런 교육을 한 2회 이상 수강 집단에서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높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경험이 없는 쪽하고 교육 경험이 있는 붉은 쪽이 확실히 이런 그 이해도도 높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교육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에 이러한 그 최윤재 교수님이 축산물 바로 알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입증이 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유무에 따른 세부 효과차인데, 어쨌든 이 일반적으로 이런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고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러한 축산물에 있어서의 우수한 가치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4.12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는 데 대한 요구도도 5점 만점에 4.0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낮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대체 단백질 대비 이 축산물의 이점, 요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ESG 경영이 축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최근에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축산업도 모두가 변화가 없이는 예를 들어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이게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ESG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순환형 축산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크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로서는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준수,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농업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윤리 경영이 됐을 때 소비자는 완전히 거기에 대한 공감으로서 우리 축산의 미래는 상당히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